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오늘은 박헌영과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두 사람을 빼면은 이해가 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 동북아시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첫째가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은 물론 공산화가 되지만은 이 공업국인 독일이 노동자 농민들의 폭등을 위해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이 신흥 공업들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국가인 바로 중국이 공산화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1920년 진덕소를 중심으로 한 소수 인원이 공산당을 창당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그 세력이 좀 넓혀지다가 결국 국민당에 쫓겨서 대장정을 거치고 연안에 돌아온 인원수가 불과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기사회생하게 되죠. 2차전이 끝나자 결국 세를 불려가지고 바로 국민당과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고 중국 대륙은 바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당 혁명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 그 사상을 주입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탁월한 그런 정치가요 군사 전문가인 모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 이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었다는 놀라운 하나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이렇게 아시아 전체가 다 공산화되어 가는데 바로 한반도의 38선을 중심한 이남만이 이렇게 공산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한 반도가 반은 공산화가 됐고 반마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에 치루했던 그런 현대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박헌영과 이승만, 이승만과 박헌영 이 두 거두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대칭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독립가라면 박헌영이는 혁명가입니다. 박헌영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사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혁명가였습니다. 반면에 이 이승만은 독립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여서 번영된 조국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신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반면에 박헌영이는 무신론자이며
공산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승만과 박헌영은 젊은 시절에 모두가 해외에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 이런 정규 교정을 통해서 국제법 정치 박사를 따신 분이시고, 박헌영은 레닝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식 공산주의 교육을 수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박헌영이는 바로 사회에 수많은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시킨 그런 장본이고 한다면,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했던 분입니다. 또 한 분은 6.25 전쟁을 일으킨 분이라면, 한 분은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조선 반도를 완전히 공산화시키는데 일념을 다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를 막는 반공의 최일선에 서셨던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칭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그러니까 박헌영 선생보다는 25살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향이 황해도 평상군 마산면 대경리, 그리고 불교 과정에서 태어난데 바로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가 혹시 불교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나올까 염려해서 이승만이 아들한테 염려하는 말을 했는데, 이승만이는 어머니한테 내가 배제학당에 공부를 하지만은 기독교인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쓰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배제학당에 가서 사실 각서대로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영어를 잘했습니다. 예, 그분의 학력을 보면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이제 세계의 흐름을 이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 하는 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적은 삼족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왕정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던 스님이에요. 그로 인해서 결국 크리스찬이 됩니다. 면회오는 사람, 또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책이 기독교 서적이고 성서입니다. 그래서 수감된 가운데서 성서를 탐독하고, 그리고 선교사나 또 기독인들이 면회를 도와줘서, 그래서 결국 배제학당을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 안 됐지만 이 수감 생활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완전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은 영어가 능통하고 또 달변이고 또 외교술도 있고, 그래서 그 고종 황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이승만을 1905년 미국으로 특사로 보냅니다.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강대국인 미국을 통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사를 받고 1004년 12월 30일 워싱턴에 도착을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싸늘하게 이 국제의 관계는 정식 루트를 밟고 올라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인즉 그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데스라 카프트 밀약을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 그리고 한반도는
일본이 식민지화시킬 그런 모든 밀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924년에 어느 교수에 의해서 그 밀약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그 밀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910년에 바로 국제법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런 학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그리고 구미 외교연무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걸로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박헌영이는 바로 충남 예산군이 고향입니다. 신앙면 실향리 338번지에서 태어난데 그 아버지는 박현주, 어머니는 이학주입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이는 서자입니다. 박헌영의 가정은 몰락한 양반네 가정으로서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다가 그 과부가 되는 이학규 부인이 식당하는 데서 기가하면서 서로 눈이 맞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는 뭐 옛날 윤리로 봤을 때는 서자죠. 그래서 홍길동전을 많이 봤던 겁니다. 홍길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입장. 이것이 서자 입장이에요. 아마 그런 비애를 많이 느꼈던가 봐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대흥 보통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황국 신민화 교육을 해서 한글도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이름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였죠. 이런 일제시하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두뇌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가 봅니다. 이게 1915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진학합니다. 당시 이것은 오늘날 경기고등학교인데 모집 인원이 250명 가운데 지원자가 1350명이 지원했어요. 5대1 경쟁률을 뚫고 입학을 합니다. 근데 박헌영이도 영어를 아주 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1919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YMCA 좀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동 또 교회도 나가고 그렇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하지 않은 거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경천 동지 같은 그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죠. 박헌영이는 이제 견문을 높이고 뭐는 세계로 눈을 돌려서 미국으로 유학을 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차비를 구하기는 힘들고 그때 마침 그 동네 친구인 윤동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윤동구를 미국으로 유학시키려 하는데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박헌영하고 같이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 자금을 대주기로 하고 수석을 밟는 과정에 그 친구 윤동구가 맹장염을 걸렸어요. 지금은 맹장염이 뭐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복막염으로 그것이 전염이 되고 이러니까 유학이고 뭐고 다 이제 치워버리게 됐죠. 이런 바람에 이 박헌영이는 미국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박헌영이가 만일에 이 윤동구하고 같이 미국 유학 갔더라면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고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박헌영이는 미국 유학을 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상해로 들어갑니다. 상해. 당시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에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박헌영이는 바로 이 독립운동 때도 그런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참가해서 열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의 김만겸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고 여기에서 김만겸을 통해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고려 공산 청년 동맹 책임을 맡는 비서까지 이렇게 이제 상해에 가서 그런 임무를 맡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에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의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자,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군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바로 레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공업국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또 동쪽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그런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삐슨 동방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삐슨 동방에서, 그러니까 이 동방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피압방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독립투사를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코민테르 대회에 옵서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우리 조선의 독립투사들은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였죠. 아, 이 러시아란 큰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그 기대에 부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2차 코민테르에 바로 이 박헌영이도 참석합니다. 여운형과 함께.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태극기가 보이죠. 우리의 독립 그런 투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독립 투사들이 공산주의의 물을 많이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천동지 할 만한 그런 사건인 이 볼셰비키 혁명, 이 혁명을 우리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는 어떻게 봤는가,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역사가 바운식 선생은 우렁찬 봄 소식에 의하여 천지 대변화가 일어났으니 우리도 또한 활약 맹진하여야 될 것이다. 볼셰비키 그 혁명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반도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아마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대문장가였던 이광수 선생,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뭐냐면 이 공산주의만이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과거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과학적 사회주의인 공산주의야말로 바로 어떤 사회주의보다도 철저한 그런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독립운동가 송도한 선생은 한국 독립을 진정으로 돕는 자는 국제사회주의 운동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대단히 그 공산혁명,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 고민테르만이 결국 우리 조선 독립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레닌이 말한 것처럼 코민테르란 말은 공산국제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어떤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국제적인 공산주의 운동, 이것을 코민테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코민테르를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 200만 루블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금괴로 줬다 그래요. 금괴. 금괴 한 15마차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200만 불을 준 것이 아니라 40만 불을 먼저 줍니다. 그 이 40만 불이 금괴 마차 세대분이라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죠. 그것을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 실제로 줍니다. 이 코민테르가. 그렇지만은 상해 임시정부는 그것을 수령 못해요. 중간에서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 2년 차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로 이렇게 상해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연해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해주, 여기 간도 땅이고 이건 연해주가 있는데, 그 연해주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인 1918년에 한인 사회주의 사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그 사회주의 운동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출발이 됐다. 더구나 한인 사회에서 중국도 그것을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그의 당수가 그 이동희 선생입니다. 이동희 선생은 군인 출신이죠. 다시 뭐라면 조선시대 그 군인으로서 참령이라는 그런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군인 계급이 12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6번째 되는 계급이 참령이라는 계급이랍니다. 그런 군인으로서 조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1918년에 상해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국무총리 자리를 있으면서 이 중국에서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죠. 고려공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발빠르게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은 1920년 진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 창당되는데 우리는 남이 땅에서지만 고려공산당이 전국에 18년에 세워지게 된다는 상당히 빠른 그런 좀 이렇게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은 뭐 우리 민족이 존경하시는 분입니다만은 이분도 결국에 이 고려공산당에 입당하고 결국 그 고려공산당이 두 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이르쿠츠 이제 파가 있는데 이것은 여운형 선생을 중심한 거고, 그리고 상해파가 있는데 이것은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두 파가 생기게 되죠.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공산주의 뭐 사상에 매혹되었다기보다는 이미 레닌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일본 제국주의 시민화에서 뭐는 이 고난을 받는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그 레닌의 말을 믿고 이 러시아와 힘을 합하면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아마 어떤 기대감 속에서 아마 그가 공산주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두 파가 나눠지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헌영이가 상해로 가서 고려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 내가 더 드리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아까 레닌이 400만 루블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앞서 60만 불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임시정부로 도착하기 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상해파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여기에 김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중간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사회주의 운동에 썼는지 사라져보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 독립운동가의 훈장을 못 받고 있어요. 2016년에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회의를 했지만은 결국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 이런 일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동희를 중심하는 상해파는 결국 지리멸멸하게 되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중심하는 이르츠쿠파가 결국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자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중심이 박헌영이로 부상하게 됩니다. 박헌영이요. 자, 그러면 이 박헌영이는 이제 상해로 가서 1920년 상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결국 김다냐 또는 임원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921년 1월 달에 공산당 대회가 있어서 바로 이 고려공산당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결국에 이 고려공산당에 박헌영이가 입당을 합니다. 그것은 여운형 선생의 이끄는 이르츠쿠바의 이제 공산당으로 되고, 그때 좀 동반자로 살아가야 될 주세죽이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죠. 아주 이 메인데. 근데 이 주세죽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여성으로서의 민족운동도 많이 했고, 여성운동도 많이 했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 김환란 총장 이런 사람들 함께 이제 여성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세 여성이 공산주의가 돼서 그런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을 때 바로 이 박헌영하고 인연이 되어서 결국 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22년에 여운형 선생과 함께 모스크바에 열린 제2차 코민테르 대회에 참석하죠. 거기에서 어떠냐, 결국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코민테르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민테르는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라 그랬죠. 예, 그 공산주의 국제연합으로부터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그런 지령을 받고 이제 좀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국경선에서 결국 검문을 받다가 체포가 돼요. 공산주의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창당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결국에 잡혀서 1년 6개월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1924년 허은이 사장으로 있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 있다가 다시 조선일보 기자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1925년 4월 17일 날 종로 아서원에서 조선 팔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박헌영, 김다냐, 조봉암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 식당에서. 그 책임 비서가 누구냐면 김재봉입니다. 김재봉이가 책임 비서가 되어서 창당이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박헌영은 또 다음 날 자기 집에서 뭘 봤냐면 고려 공산 청년회를 조직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공산주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코민테르, 공산주의 국제연합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세계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활동은 공산당 천년연맹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또 조직하고 여기에서 박헌영은 자기 집에서 그 다음날 고려 공산 청년회를 개최하는데 이걸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라고 그래요. 이 공청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가 25살 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모스크바의 레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레닌이 도움을 받아 21명. 그래, 레닌이 도움보다는 뭐 우리가 이 코민테르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21명을 모스크바에 유학을 시킵니다. 25살 난 청년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 공산청년연맹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35년 경의 이 사진입니다만은 박헌영이는 1925년 11월 달에, 박헌영이 아니고 이 박헌영의 사진이 바로 있고, 192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신의주에서 공산주의 청년연맹의 일경에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는데 11월 달에 일본 경찰에 이 공산주의 청년연맹 회원들이 검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일어났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신의주 조선공산당 분국이죠. 그 회원들인데 어떻게 검거가 됐냐면은 이 사람 그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뒤풀이 하려고 식당에 모여서 술 한잔을 하는데, 마침 그때 일본 경찰을 협조하는 그런 일자 치하에 있었던 변호사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먹는 자리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일본 경찰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별매가 돼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의주의 그 분국이니까 바로 경성에 본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성을 뒤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이제 공산당의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김재봉이라고 했죠. 김재봉이가 이제 검거가 된 거예요. 이래서 조선공산당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년도 채 못 돼서 조선공산당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박헌영이가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면 101명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은 60만 세 사건입니다. 순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 뭐는 3.1운동처럼 거사일을 결정해서 가지고 그 거사를 할 때 미리 일경의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공산당 101명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는 이제 감옥에 사는데 3년 만에 이제 가출소하는데, 그 3년 만에 가출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형무소에서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 그 대변을 막 벽에 바르고, 간수가 주는 밥도 잘 안 먹고 똥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미쳐버립니다. 정신과 의사의 판명에 의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정신이상자가 됐다는 그런 확인을 받고 집으로 오죠. 자기 이제 충남에 예산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거 동아일보의 기사에 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주세죽이라고는 부인이고 어머니고, 그리고 이 박헌영이죠. 박헌영이 지금 얼얼하게 생겼잖아요, 본인 모습이. 그렇지만 계속 일경이 감시는 하는 거죠. 그 감시 속에 있는데 마침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고향이 함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삭에 대해서 출산이 가까우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친정에 가서 아기 낳기를 좋아하잖아요. 친정으로 간 겁니다. 함흥으로. 함흥으로 가서 이제 계속 함흥에 갔어도 일경이 감시를 받는 겁니다. 가출소에 있으니까. 봤는데 이제 뭐 좀 만삭이 다 돼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마 일경에서도 감시가 소홀해졌던가 봐요. 그 틈을 타서 양수가 지금 흐르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조악배를 타가지고 함흥에서 블라디보스크로 탈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출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1918년 블라디보스크에는 한인 사회주의가 창당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이제 뭐 아기를 낳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두 부부는 다시 모스크바로 갑니다. 예, 모스크바에 가서 어디야? 여기 가서 1929년 11월 29일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 이 레닌 학교란 것은 뭐야? 공산당 간부 재교육 기관입니다. 이게 대단한 그런 실력자들이 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이분은 학위는 아니지만 공산당 최고의 간부들이 받는 교육기관인 레닌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 사진 모습이 이분이 바로 박헌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같이 이미 그 상해에서 친교를 맺은 김단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같이 입학을 합니다. 김단야 모습이 바로 좀 미남이죠. 미남형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주세죽. 그러니까 박헌영의 부인입니다. 이때는 이제 박헌영의 부인이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베트남의 호지민입니다. 호지민도 이 학교를 나왔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이 호지민 학교에 목민 심서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목민 심서를 이 호지민이가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부인도 주세죽,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좀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오늘날 모스크바 대학입니다. 이게 모스크바 대학. 모스크바 대학 나왔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는 또 지령이 떨어지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상해로 파송해서 조선 공산화를 위한 본부를 설립하는 거예요. 조선 공산당이 괴멸됐잖아요. 1925년에 신의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공산화를 위해서 상해에서 본부를 설립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1930년 상해로 내려와서. 이때 그 주세숙은 안 내려왔죠. 혼자만 내려왔는데, 그래서 잡지 꼬무니스트라는 잡지를 이제 발간해서 그 잡지를 상해에서 이제 발간해가지고 우리 조선반도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검문이 좀 심하니까 그냥 가져들을 수 없으니까 바로 솜 이불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 목적이 뭐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결국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때 일제시대는 우리 경성방직이라든가 그런 공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을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런 좀 꼬뮤니스트라는 잡지를 이제 발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꼬뮤니스트 잡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고 공산주의 혁명이 이것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것이 뭐냐? 신문이에요. 신문. 잡지예요. 예,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많은 거기서 우리가 그 상식적인 것을 배우지 않아요. 예? 공부가 된다고요. 그리고 선동이 되고 조직이 되고. 그러니까 신문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공산주의 운동이란 건. 그러니까 신문은 만들 수 없고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서 말하면 조선반도로 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좀 상해에서 공산화 본부를 설립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일경에 잡힙니다. 일경에 잡혀서 결국 조선으로 압송이 되죠. 이제 6년 선고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서대문 영무소에 입감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예, 1933년 9월, 그러니까 30년 후에 3년 동안 이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 검거가 돼서 조선으로 압송이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합니다. 만기 출소를 해요. 자, 만기 출소를 해서 결국 그래도 일경이 감시를 하죠. 워낙 대단한 인물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 환갑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몰래 빠져나갑니다. 집을. 빠져나가서 숨어가지고 지하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하운동을 하면서 숙식을 어떻게 하냐. 좀 식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의 소개에 의해서 이 처녀분이 결국에 좀 하우스키퍼죠. 이렇게 좀 집에 신부름 꾸러 와서 밥도 해주고 이사가 이분하고 정이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해방을 맞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죠.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박헌영의 사진이 해방 당시의 사진. 이게 1945년 9월 11일 날 공산당, 조선공산당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25년에 세웠던 조선공당이 괴멸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을 하죠. 이것이.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해방이 되자 재빠르게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때 여기 박헌영이도 같이 이제 조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운형이는 지금 과거에 이런 고령 공산당에 입당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그 건국위원회에서 뭐냐면 그 리더로 세운 분들이 바로 여운형, 박헌영, 송진우, 김일성, 이승만, 김국, 김규식, 이런 분들은 지금 입국을 하지 않았지만 우선 이런 대표적 인물로서 이렇게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제 반대를 하냐면 송진우 선생이 임정봉대론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엄연히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들이 요원이 와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김규식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세워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과 이제 박헌영이가 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나온 것이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이게 조각명단입니다. 이것이 주석인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원, 내무장관 김구, 뭐 이렇게 해서 쭉 세워놨죠. 그럼 누가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마침 여운형이 뭐 나중에는 결국 암살 당합니다만은 두 번이나 피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그 사이에 박헌영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월 11일 날 조선공산당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때 사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사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9월 10일 날 조선공산당이 다시 재건돼요. 근데 이때 물론 이제 이때 이제 그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미군이 하지중장이 들어오죠. 미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뭐냐면 이런 정치 세력들 모두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하도록 해주었어요. 그냥 공산당도 합법적으로 그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 이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에서 조선공산당이 재건됐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북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분을 달라는 거죠. 북조선에도 이제 조선공산당 분국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결국 중재를 서가지고 분국이지만은 북쪽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의 그런 좀 자위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한 조선공산당이 세워지게. 물론 이 46년 들어와서는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북한에 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위원회가 성립이 돼요. 그 이전의 일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에는 물론 북쪽과 남쪽에 그런 조선공산당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위조 집회 사건이 벌어져요.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 그러죠. 미군정하에서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 위패를 찍던 그런 그 곳이 뭐냐면 근태빌딩 근태인쇄소예요.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윤정기를 놓고 여기서 화폐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연히 일본이 패망하면서 뭐냐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윤정기가 그대로 있었고 뭐냐면 재판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그걸 가지고 위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미 군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좀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에 뭐는 이 조선공산당이 다시 와야 됩니다. 다시 와야 돼요. 자, 이게 다시 와야 되죠.
이때 뭐냐면 박헌영이는 해주로 피하고 이게 일부 간부들만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불법화되는 거죠. 자, 그런데 되면 1946년 10월 1일 날 무슨 사건이냐? 대구 폭동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건국 과정에 정말로 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좀 남한에 그런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10월 1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운동장에서 이 노동자들 대회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남노당 공산 당원들이 있었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정판사 사건을 통해서 결국 공산당의 이미지가 이제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좀 위표를 찍어가지고 좀 사회에 그렇게 좀 경제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지령에 의해 가지고 공산당 명칭을 쓰지 말고 노동당으로 좀 바꾸라. 그래서 노동당이 된 거예요. 노동당. 그래서 남쪽에 있으니까 남노당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노당이란 게. 이 남노당원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있겠죠. 노동자들이니까. 이때 뭐냐면 황해도에 있다가 해주에 있다가 뭐냐면 박헌영이 와서 축사도 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느냐? 이 노동자들이 이제 뭐냐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결국 경찰이 발포에 의해서 이 연탄 공장에 근무하는 황팔룡이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사살이 돼요. 그 시체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압하는 군인들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이 대구를만 중심해서 경북 일대만 전국적으로 확산해집니다. 그래서 40년 12월 31일까지 이 폭동 사건이 계속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좀 진압이 되어지는데 그 주종자들이 다 이렇게 처형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대단히 큰 폭동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터지자 박헌영이가 이제 검거령이 내려지죠. 이게 박헌영이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탈출하게 되냐면은 서울 시내를 이제 삼엄한 경비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장내 행렬을 세워가지고 좀 서울을 빠져 서울로 월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예를 갖추지 않아요. 그 장례 행렬에 관을 열어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서울을 피해서 월북을 했던 건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49년 8월에 박헌영이는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주세죽이라는 그 부인이 이제 있었다 그랬죠. 아기까지 있었는데 비비안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에서 알게 됐던 김다냐, 그러니까 레닌 대학을 같이 다녔던 김다냐하고 그의 부인 주세죽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는 이제 부인이 없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월북을 해가지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주수교 외상으로 이제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있고 그 비서 유레나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때 김일성이가 축하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것, 이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물론 그런 권좌에 앉았으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주세식이 난 딸, 박비비안을 평양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새 엄마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예요. 얼마나 단란한 그런 모습입니까? 박헌영에도 이런 단란한 가정이 있었고 사랑하는 뭐냐면 처와 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박헌영의 일생은 투쟁의 역사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 장본인이 됐어요. 역사 속에. 참 이 사진 한 장만 보면은 얼마나 이 가정이 단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박헌영의 일생은 투쟁의 역사였다. 굴곡의 역사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폭동 사건을 통해서 검거력이 내렸는데 무사히 박헌영이는 서울을 빠져서 월북을 해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좀 부주석이 되고 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헌영이는 다시 남로당들을 통해서 바로 이 제주도 4.3 사건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막 뭐냐면 50선거가 시작이 돼요. 대한민국 이제 건국을 위해서 48년도 우리 8월 15일 날 건국하지 않습니까? 예, 미군은 떠났고 고문단만 남기고. 그게 총선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 남로당이 그걸 방해합니다. 왜냐면 단독 정부를 예,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예,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남로당이 그것을 이제 예, 반대하는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하 운동으로서. 그거 일어난 것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 폭동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48년도에 일어났는데 47년도 3월 1일 날 3.1절 기념행사를 북국민학교에서 치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향이 거기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요. 예, 그래도 넓은 광장이란 게 관덕정이라는 그 넓은 광장이 있어요. 운동장만큼 하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 있는데 아마 김하병이 지나다가 어린아이를 쳤던가 봐요. 김하병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돌팔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김하병을 쫓아가서 경찰서 앞까지 가니까 이것이 무슨 봉기가 일어난 줄 알고 결국 발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민이 몇 사람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발의 원인이 되고 이런 기회를 남로당이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때 대표자가 봐도 김달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주 출신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그 과거 행적이 있냐면 일본 소위예요. 소위. 일본 군인 소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조선은 친일파 청산을 했다 하지만 그건 새빨른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남로당원이고 그리고 제주도 그 봉기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친일파인데 어떻게 이거 친일파 청산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친일파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좀 창건하고 그 내각에 거의가 다 친일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생 김영주도 결국에 일본의 통역관이었어요. 거기에 처가의 강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도 그 내각에 들어있는데 다 그럼 그 도지사인가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조선에서는 이미 친일파를 청산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인 소유였단 말이야. 김달삼이가. 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사건 이제 4월 3일 날, 그러니까 48년 4월 3일 날 바로 전도에 그런 거기는 이제 산이라지 않고 오름이라 그래요. 오름에다 횃불을 올립니다. 그게 한 300~400명의 이런 봉기, 남로당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서를 습격하죠. 24개 지서가 있었는데 12개의 지서가 습격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7년 7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6.25 전쟁을 잘 모르지만은 혹독한 이런 무장 봉기에 의해서 약 한 1만 5천 명 가까이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계엄령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러면 산에 있는 공산 세력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살생을 하고 또 낮에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의심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거죠. 이 양민이 한 1만 5천 명 정도 죽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치렀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48년이면 2살, 3살 때 일어난 봉기지만 7년 동안 연속하다 보니까 6.25 전쟁의 휴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김달삼은 그 사이에 이제 빠져나갑니다. 제주도를 빠져나가서
6.25 때 바로 한 500명 정예부대를 끌고 내려와요. 계속 이제 이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동굴 속에 숨습니다. 습격이 들어오면 말이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습격이 들어올 때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업고 좀 바닷가로 도망갔던 그런 그 내려오면 어떠냐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막 이런 그 참 처절한 그런 역사죠. 그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아주. 그런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뭐 남으로 내려와서 뭐 부산을 제하고는 전부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공산 치하에 있었지만 그건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인천 상륙전에서 끌어올렸지만 제주도는 7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주도 성을 보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5km 해안에서 5km 이상은 입산을 금지합니다. 입산하면 바로 뭐 여기서 총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된 사람이니까. 여기 이렇게 빨간 성을 거진 데를 우리가 중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민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 지역이 형성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이 중산간 지역을 통해서 여기서 경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집이 소각되고 그래서 전부 다 해안가로 다 내려오게 되죠.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것이 동네마다 이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공비들이 출현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는 돌이 많으니까 이런 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전체를 쌓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동네는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나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나 밤이 되면 순번제로 와서 이게 초소를 써야 돼요. 초소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초소 사다가도 공비들에 의해서 사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 7년 7개월 동안에 혹독한 그런 좀 제주도 도민들이 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이 자세히 이렇게 짙은 색깔에 있는 곳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공비계에 죽거나 또는 그 계엄령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죽거나 하여튼 양민이 학살된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여기서는 남제군 가시리 그리고 이제 북제군의 북촌리 여기는 이제 노영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제주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야 제주공항이 있는 곳에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분 여기는 100단위로 희생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한 1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뭐 공비에 의해서 뭐 죽기도 하고 또는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그런 그 군경에 의해서 의심되는 사람. 그러니까 호명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그 역사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역사가 바로 사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수 순천 발로 사건이 터지죠. 그 이어서.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1948년도 이제 사슴 사건이 벌어지자 14연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를 제주도로 이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월 달이죠. 근데 그 14연대의 군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 남로당원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로당원들이 지명수비를 받다가 그들이 다 자수를 해서 결국 이 14연대에 들어갔고 또 일부러 그 전남 남로 그 도당에서 일부러 보냈겠죠. 그 14연대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14연대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그 파견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남로당원인데 제주도 가서 그 좀 공비들을 사살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갈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제1대대 인사과의 기창순이라는 그 상사가 있어요.
이 상선의 그 부하들, 부하가 아니죠. 동지들이죠, 이미. 뭐, 계급은 부하인지 모르지만 이미 뜻을 만 동지들이죠. 동지들 40명이 모아가지고, 뭐냐면, 장교 22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40명 사병을 살해한 다음에 2,000명을 추록을 타고 여수순천으로 들어오죠. 그것이 1948년 10월 20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이거 14연대예요. 14연대. 이렇게. 14연대 폭동에 의해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양면을 학살한 거죠. 여기에 타케토가 바로 뭐 경찰, 뭐 공무원, 당시 그 정부의 조력자들, 가차없이 뭐 2,000명이 들어와서 여수순천에 뭐 도시를 짓었으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사연대가 이제 토벌작전이 들어옵니다. 토벌작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군경들이 여기서 다 이제 죽은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쌓여서요. 이제 통탄스러운 일이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사연대가 이제 투입돼서 이제 뭐냐면 이 토벌작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지금 토벌작전한 그런 신의 토벌작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사살이 돼요. 그 다음 이제 1,000여 명이 지리산으로 입산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지리산 공비들입니다. 공비가 됐죠. 자, 이렇게 공비가 돼서, 이게 공비들이 지금, 사살된.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죠. 사실은 공비가 아니고, 국군이 뭐 이렇게 잘못해서 공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살이 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00여 명이 지리산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바로 빨치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빨치산 토벌을 위해서 지리산으로 가는 모습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비들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항복을 시켜서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오는 순간. 이것은 이제 지리산에 있었던 이 공비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잡히지만 그 잔당들은 그대로 남아서 6.25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좀 비극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 박헌영이가 뿌려놓은 그런 그 좀 남노당을 통해서 이 남한 사회의 혼란이 조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그걸 위해서 대구 폭동 사건 3사건, 그다음 국가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결국에 지속적으로 이 빨치산 토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지리산 토벌 작전에 우리 국군이 한 8만 5천 명 되는데 거기 한 반수가 여기에 투입되어 있어요. 38선을 지켜야 될 좀 그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48년도에 좀 우리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는 우리 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6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위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좀 한반도에 선거를 통한 단일 정부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선거 감시단을 보냈지만은 북쪽에서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건국 준비를 다 해놨던 거예요. 그 대신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했던 거예요. 남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부주석이 바로 외상임이 겸 박헌영이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적화하는 것이죠. 그때 말하면 49년도에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스탈린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스크바에 간 장면이고, 그 다음 대회장에 지금 이분이 박헌영이고, 그 옆에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소재 땡쿠라든가 야포라든가 그런 중무장 모든 병기가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모 대통령을 만나서 모 대통령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국 6.25 남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때 북한군이 얼마느냐? 18만입니다. 18만 대군이 밀려오는 거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8만 5천 명 정도. 근데 그나마 그것도 반이 이 공비토벌로 지리산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기습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강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그런 우리의 양민들이 결국 후퇴를 못하고 결국 함락되는 바람에 좀 북수선으로 끌려간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이 바로 40일 만에 낙동강 전선이 이루어집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에 다부동 전투가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 이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좀 성공하게 북진하게 되는 거죠. 북진을. 근데 북진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유엔에 의해서 한반도가 38도 선으로 국교전 하나의 국경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으면 침범이에요. 침범. 이미 이게 좀 북조선은 침범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도 침범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에서는 그것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북진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밀고 다닌다. 이 기회에 통일을 이루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그런 강직한 마음, 그리고 조국을 사랑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뭐냐면 이게 38선을 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이제 설정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진이 이루어지니까 유엔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왔다가 결국 이렇게 두만강까지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럼 우리가 통일하는 거예요. 결국 공산 세력은 몰아내고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참 안타깝게 결국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중공에 비해서 평택, 영월, 삼척선을 이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니치위 장군이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 수복하고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오르고 내리다가 결국 여기서 미군이 제의해서 휴전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휴전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진 통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북진 통일해서 아까 처음에 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 성원을 입고 휴전 반대 위기가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됐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을 하루속히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한국 정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정부는 빨리 휴전협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 반대운동이 이제 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인데 포로수용소의 소장이 감금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공 이 포로들이 항의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면담을 하자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소장이 도두 소장인데 이 소장이 부하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공 포로들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대화를 하다가 감금돼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리고 침공
그런 포로하고 반공 포로 간에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반공 포로다, 그 침공 포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반공 포로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좋아서 결국 북한군이 되어서 남침해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명률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징집에 의해서 그야말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뭐 포로 수용소와 보니까 그래도 식사도 괜찮고, 북한의 그런 좀 식생활보다 훨씬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 북한이지만 북한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포로들을 반공포로라 그래요. 그리고 침공포로는 아예 공산주의 사상으로 뼛속같이 물들어 있는 사람,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침공 세력이에요. 한 반반 정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도도소장이 뭐라면 감금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침공, 반공 세력들이 서로가 코피 터지게 싸우니까 요걸 침공 세력만 분산시킵니다. 따로. 자, 그것이 부산, 마산, 광주, 영천, 대구, 그리고 논산, 그리고 부천. 이거 7군데로 분산해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6일 날 원동력 그 해병소장을 경무대로 부르죠. 반드시 너희들이 이 7개 분산된 반공포로를 석방시켜라.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주도적인 것이 유엔군이고 포로 감시도 유엔군이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시의 병사들은 우리 한국군들도 서지만은 유엔군의 허락 없이는 석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겁니다. 반공포로를. 그래서 만일에 그 사명을 못하면 자결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포로 석방을 주문을 합니다. 그 원동력 이제 그 소장은 그런 명을 받고 이제 각 부대로 배치해가지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반공포로들이 있는 곳에는 한국군들이 경비를 섰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소장들은 다 그러면 유엔군들이지만, 근데 이제 그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절대 총을 쏴서는 안 된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고춧가루를 포개에 담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를 한 척하면서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운 것도 못 먹지만 눈에 뿌렸으니까 눈을 못 뜨잖아요. 그 사이에 이 좀 포로문을 열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포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때 35,698명 가운데 27,388명이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56명이 결국에 좀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대다수가 다 석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들은 그 포로를 잡으러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숨겨주고 옷 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포로들이 좀 한국 포로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북한과의 휴전협정 가운데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것이 뭐냐면은 포로 교환입니다. 포로 교환. 결국 이 38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문제였지만 그때는 북쪽에서는 본래 유엔에 의해서 그어졌던 38선으로 긋자 했지만은 유엔군 측에서는 지금 전선을 통해서 긋자. 그래서 지금 전선이 강원도 쪽 동쪽으로는 올라갔고 서쪽으로는 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포로 문제인데 미군이 지금 유엔군이 포로를 잡은 곳이 한 13만 명이 잡혀있고 그때 중국과 합쳐가지고 반면에 북한에 우리 국군이 포로된 것이 6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포로 수가 1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만 명이 지금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제시하니까 어디냐? 북쪽에서 하는 말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귀순을 했다는 거예요. 귀순. 북쪽으로 귀순했다는 거야.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포로들이 정말로 포로 교환 때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좀 우리가 정상들이 회담도 있고 그 외에 많은 회담이 있지만 정상회담 할 때도 한 번도 포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비극적인 겁니다.
장진호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진호 전투에도 미군들은 사상자를 메고 끌고 후퇴를 했어요. 그 시신을 안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포로들, 엄연히 있다는 그 포로들을 그래도 회담 때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이 이번 3번만 했는데 3번 정상에 모셨을 때 자기의 뭐는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죠. 그건 물론 포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저 납북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장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포로들 상당수가 북쪽에 억류되어 있고 우리 탈북자 가운데 포로였던 사람들이 탈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언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북쪽에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그 오지에 탄광 쪽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방불명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포로 교환하는데 포로 교환 또 어떻게 하느냐? 유엔군 쪽에서는 우리가 그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자유의사에 맡기자. 그 말은 뭐냐? 북쪽에 가고 싶으면 북쪽에 가고 남쪽에 오고 싶으면 남쪽에 머무는 것으로. 그런데 북쪽에서는 1949년에 제네바 협정에 의한 그런 그 규정에 의해서 일괄 남북으로 그렇게 교환되는 것으로 주장하다. 이런 것 때문에 휴전협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포로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으냐? 유엔군 입장에서도 정말로 입장이 난처하게 됐죠. 그 아이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진노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사국인 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휴전협정을 맺을 수가 없단 말이야.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할 입장이에요. 지금 휴전 반대뿐만 아니라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가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에 맡깁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맡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휴전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기 휴전을 통해서 종결을 시키고 끝맺히겠다는 그 공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버트 특사를 보냅니다. 로버트 특사를. 그 로버트 특사를 통해서 결국 이승만을 달려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이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당신들 지금 우리를 2번이나 속였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속인 것이 뭐냐? 아까 이승만 그 청년이 밀사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그랬죠. 그때 이미 바로 4, 5일 전에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조선반도가 일본이 식민지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자 결국 아무런 책임도 없이 방위 라인을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건너가지고 한반도에 공무원 남겨놓고 철수해버렸어요. 1948년. 무책임하게. 38선을 그들이 그어놓고 결국 여기 군대도 주둔시키지 않고 떠나버렸고 또 미국의 방위 라인을 일본 열도로 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6.25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이 전쟁을 끝마치고 너희들 또 떠나겠냐 말이야. 그럼 한반도가 다 공산화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주장에 의해서 결국 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 사항이 뭐냐? 간략한 것이 2억 달러 부응원조입니다. 당시에 2억 달러는 대단한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해방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GDP의 70%를 미군이 원조에 의해서 의존했고 또 미군이 뿌리고 있는 달러. 그러니까 우리는 90% 정도가 미군에 의존해서 살 때는 그런 때입니다. 그 2억 달러의 원조, 또 한국 지상군, 다시 남지 말지 모르니까 20개의 사단을 중강시키는 거.
이거 모두가 이거 돈 아닙니까? 그걸 대라는 거죠. 그 다음 한미 상위 병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경제의 붐을 일으키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아무리 좀 중공업이 발달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안보를 누가 책임져야 했어요? 바로 미군이 책임져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 그러니까 그 초석은 이승만이 깔아놨고 그것을 박정희가 경제의 붐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로버트 특사를 통해서 그것이 약속이 되어져서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의 조인이 되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그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선이 그어졌습니다. 여기 조인한 사람이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없습니다.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팽덕회 그리고 김일성 이 세 사람이 조인에 의해서 결국 지금 70년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다시 분단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8월 달에 우리나라 변형태 외무장관하고 댈러스 국무장관이 결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조인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한반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고 한반도의 남쪽의 공산화가 안 된 것이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공적을 우리가 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댈러스 국무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 그 청년 시절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바로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뚝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강대국과의 그런 인적 관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그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는 외무부 장관이죠. 국무장관이니까 이렇게 좀 동문수학했단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우리가 대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모든 것으로 이렇게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냥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군의 입장에서는 불평등 조약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 1887년에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맺은 바 있는데 일본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면 불평등 조약 아니에요. 그것처럼 바로 미군이 강대국이 약속국가 그들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약속국가에 의해서 억지로 맺어진 그런 조약이에요. 이거 뭐냐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자,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2억 달러 원조를 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초군 모피로 연명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강냉이죽도 먹고 좀 밀가루 원조도 받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상위 방위 조약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통해서 38선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상위 방위 조약이야말로 하늘이 낸 큰 축복입니다.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이 이산에 패망하자 일본과 좀 방위 조약을 맺지요. 거기는 일본이 불평등 조약입니다. 군대도 갖지 못하고 뭐 이런 모든 조건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일본의 방위를 누가 책임지느냐? 미국이 책임져줬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400조 되는데 1년에 국방비가 한 10조인가 20조 됩니다. 그것이 만일에 군대를 그렇게 안 건드린다면 복지로 활용한다면 우리 기성세들이 얼마나 복지 혜택을 많이 받겠습니까? 일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이. 국방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직 경제 건설에만 투입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산 이후에 제2경제대국이 됐던 것이다. 그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경제 상황도 이러한 하나의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에 함께 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8군 사령관들입니다. 그 8군 사령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이 무력 통일은 집요했고 한국은 인적 자원이 많음으로 무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증오, 또 전생애를 통해서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 이건 남달랐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가 다 알는 이제 닉슨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이분은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과 함께 힘과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벤브리트 장관, 이승만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조유였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그 환란인 6.25 전쟁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한미 상호 방위협약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얘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인한 반공 투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주장을 내세우는데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8선이 반공의 라인이에요. 기적이 있었으면 그것은 한반도가 공산화가 안 된 것이 기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가진 반공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남쪽이 결국 공산화가 안 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죠. 만일 누가 나에게 묻기를 현대사의 최대의 인물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씀하고 싶다. 우리도 다 그런 동감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48년 휴전 후 54년에 미국의 초청을 받고 이 동양의 배고프고 굶주린 나라, 초군 모피로 연명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가서 지금 환영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54년 7월 28일 바로 양화 의원들이 있는 국회 이사장에서 결국에 연설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장각하, 부통령각하, 상하양원 의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미국의 저명한 시민 여러분이 모인 이 준엄한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흔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미국 여러분이 이 역사 깊은 의사당에 모여주심으로써 나에게 크나큰 명예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이 후에 보답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이 행한 일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의 뜻을 표시하려 바입니다. 여러분은 고립무원의 나라를 파멸로부터 구출해 주었고 그 순간에 있어서 진정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횃불을 전례 없이 찬란히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 전선의 방어를 위해서 또는 피난민과 기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보내준 원조는 청산할 수 없는 감사와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국인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 육해 공군 및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그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우리가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시각에 한국으로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 군인들이 영원히 우리나라의 계곡이나 산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올라갔다 함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위로를 애중히 여기듯이 전능의 그들을 애중하며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군 병사가 36,940명이 희생이 되었고 부상자가 약 9만여 명, 실종자 4,440명, 그리고 포로 이렇게 해서 약 한 13만 7천 명, 그리고 한국에 전선에 왔던 그런 미국 군인이가 178만 6,960명. 이런 뭐냐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양하 상원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찬사를 돌리고 있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올리는 글을 올렸을 때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감사의 찬양 박수를 올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이승만에서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 위대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조국을 혁명으로 이끌었던 박헌영의 일생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사진은 해방 당시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숙청되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결국에 남노당원들은 1953년 결국 스탈린이 3월 5일인가 결국 죽습니다. 그 죽자마자 김일성이는 남노당을 숙청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소련파 허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중국 연안파를 이제 숙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숙청했던 갑산파도 나중에는 갑산파도 숙청하죠.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남노당 일파, 이마, 이강국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이 마지막 숙청을 어떻게 되냐? 빨가벗겨 가지고 위에는 투구를 씹고 얼굴엔 굶주린 개를 풀어놓습니다. 방 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를 물려 죽일 것이냐 총으로 죽일 것이냐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은 총으로 죽일 것이고 이 기소 사실을 부정하면은 개 물려 죽일 것이다. 기소 사실이 무슨 거냐? 한마디로 미군의 간첩이었다. 그 얘기죠. 평생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살아온 이 사람한테 그렇게 뒤집어 써서 간첩이라는 유명으로 숙청을 합니다. 끝내 결국 박헌영이는 결국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해외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죽으면 결국 지금 그 인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같이 다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았어요. 박헌영이도 이렇게 한때는 단란한 가정을 가졌고 자식도 있고 첫번 주세죽 그를 중심하는 박비비안이요. 그리고 두 번째 49년에 결혼한 그런 부인하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아까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 6년 형기를 마치고 해방 직전에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하 활동을 할 때 그건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것이 정순여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녀의 몸으로 그 박헌영을 돌보다가 결국 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애를 낳게 됐으니 그 애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스님이 돼서 지금 옹경 스님이라 그래요. 조계종의 그런 그 간부로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순년 씨가 이제 어릴 때 아마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와가지고 100일 난 이 자식을 버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감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경 스님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컸지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요. 23살 때 비로소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 충격에 의해서 이 원경 스님은 자살을 기도하는데 다행스럽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살아납니다. 한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불가로 이제 입적할 것을 공고하고, 그리고 이 원경 스님에게 바로 아버지 박헌영이 역사에 대해서 수집하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면 역사문제연구소입니다. 그 역사문제연구소에 이제 그 원경 스님이 자금을 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정 박헌영 일대기, 이거 호입니다. 이정이란 게. 이정 박헌영 일대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전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박헌영의 일대기도 있고 전집도 있는데, 그리고 김일성의 전집도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전집은 없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건국 대통령이고, 그리고 좀 기적 같은 한반도에서 남쪽의 공산화를 안드는데 혼신을 다했던 그분의 전집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여기에 이런 박헌영 일대기를 엮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어떠냐? 뭐 이런 우리 좀 방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보다는 어떤 그 친북 세력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집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공회 교수였던 한홍구 교수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일성은 자수성가한 민족 영웅으로 칭하고 있고,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혜성같이 나타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민족의 영웅, 스탈린이나 덩사평보다도 넘볼 수 없는 혁명의 창건자, 부국 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 민주주의자, 실용주의자. 아니, 김일성이가 2000년 되기 전에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200만이 아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교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역사문제연구소 그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서 역사문제연구소에 이런 그 좌편향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기가 막힌 것이 이승만은 세월로 선장했던 사람이다. 그러죠. 예? 세월로 선장은 그냥 도망갔잖아요. 이승만이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갔어요. 혼신을 다해서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데 혼신을 다했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학 교수이고 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보입니다. 자, 77년도 일어났던 그 난민전 사건. 그것을 이거 약칭입니다만은 남서전 민주해방 전선입니다. 이거 이재문이가 이제 주동이 돼서 이루어진 것인데, 자, 이 지금 난민전선의 그 글을 이것을 이재문이가 어떻게냐? 김일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 수도 서울에서 이걸 보낸 거예요. 그 첫머리가 경애하는 주석 김일성 동지, 오늘 우리는 한없이 자유로우신 어버지 수령에 의해서 대한 무한한 존경과 과분한 30년에 지나온 5천만 결의 고통과 전 남조선 인민들의 절절한 임원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여러 같은 신념을 담아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삼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지금 수도 서울에서 써서 그때 당시에 보냈다니까요. 자, 뭐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자, 뭐냐면 여기에 모든 남조선 시민들이
그네들이 착취와 억압에 신음하는 창살 없는 감옥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국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 이런 거죠. 그 다음 김일성 원수님께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 통일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5천만 조선민족의 어버이시며 경애하는 우리 공화국의 주석이신 김일성 동지의 동지 탄압과 폭압 속에 결사 투쟁하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수령님이 무한한 사랑과 교시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1970년 12월 7일 날 서울에 썼어요. 이것을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민족문제연구소를 아까 역사문제연구소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필을 썼어요. 물론 이제 감옥살이를 다 했지만은 풀려났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런 역사문제연구소나 민족문제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이 결국 검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역사를. 그러니까 그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순관 유관순 열사 우리가 배웠던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좀 독립투사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지금도 이렇게 깊게 들여진 그 박헌영의 그늘 이것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 남북 문제가 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박헌영이가 뿌린 그 역사의 씨앗이 너무나 깊게 들여져 있다. 그 그늘이 거두지 않은 이상 우리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대사에 두 거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민족의 그러한 좀 반공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침범하여 폭력혁명을 유도하려 했던 그 두 사람의 분명한 인생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